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1819일 1 월요일 해외 축구 39경기 첼시 vs 브렌트퍼드 FC. 이 경기는 4-2-3-1대 4-2-3-1 구조 속에서 누가 이 선에서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설계하느냐의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첼시는 콜 파머와 엔소 페르난데스라는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동시에 두고 하프라인 위쪽에서부터 공격의 리듬을 준다. 엔소가 후방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와 측면 전개를 가져가고 콜 파머는 이선과 사이드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볼을 받는 동선으로 브렌트퍼드의 더블 볼란치를 흔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앙 페드로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출발했다가 타이밍을 보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역할을 맡게 되고 콜 파머와 엔소의 더블 플레이메이킹은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향한 킬패스 루트를 만들어낸다. 볼을 이어받은 주앙 페드로가 박스 측면까지 깊게 파고들면 안쪽에서는 델라비 센터백 사이 공간을 차지하며 컷백을 기다리는 그림이 완성되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브렌트퍼드 수비는 커버와 마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대인 방어와 제공권을 활용해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과 하프스페이스에서 계속해서 볼이 들어오면 한 번씩 마크가 끊어지는 장면은 피하기 어렵다. 샤데와 야르몰류크를 활용한 역습은 분명히 무기가 될 수 있으나 역습을 자주 꺼내기 위해서는 먼저 수비 블록에서 공을 빼내야 하고, 여기서 첼시의 점유와 압박을 뚫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첼시가 전방 압박과 역압박을 통해 세컨볼을 대부분 회수하는 흐름을 만들면 브렌트퍼드는 샤데의 스피드를 살릴 만한 전개를 만들지 못한 채 라인만 뒤로 물러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브렌트퍼드의 더블 볼란치가 라인 앞을 막아 세컨 라인 침투를 저지하더라도 콜 파머와 엔소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거나 주앙 페드로와 삼각형을 그리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순간마다 수비 블록은 다시 한번 흔들릴 여지가 크다.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 첼시의 공격 패턴이 세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라 하프스페이스 진입 후 낮은 크로스, 컷백, 박스 앞 슈팅까지 선택지가 다양해진다. 이러한 첼시의 세밀한 공격 패턴을 브렌트퍼드 수비진이 파이널 서드에서 90분 내내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라인을 내리면 슈팅 허용수가 늘어나고 라인을 올리면 델랍과 주앙 페드로의 뒷공간 침투가 더 위협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브렌트퍼드는 경기 내내 전술적 딜레마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첼시의 점유와 더블 플레이메이킹이 경기 리듬을 장악하고 브렌트퍼드 수비 블록이 파이널 서드에서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더 다양한 패턴과 마무리 선택지를 가진 쪽이 가져가는 승부에서 첼시 쪽으로 기대값이 더 크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다. 첼시는 콜 파머와 엔소 페르난데스의 더블 플레이메이킹을 중심으로 주앙 페드로와 델랍을 활용한 세밀한 컷백 패턴까지 갖추며 공격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브렌트퍼드는 역습과 측면 돌파라는 무기를 갖고 있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와 파이널 서드 수비 집중력에서 나타나는 약점 탓에 90분 내내 같은 강도로 막아내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 매치는 점유와 공격 설계에서 앞서는 첼시가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내며 결국에는 득점과 함께 승부의 흐름을 자신의 쪽으로 끌고 올 가능성이 더 높은 한판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첼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리즈 유나이티드 FC vs 풀럼. 이 경기는 단순히 3백 vs 3백의 싸움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정교하게 공략하느냐, 그리고 메잘라 움직임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3-1-4-2 구조로 박스 앞에 인원을 두텁게 세워두고 슈타흐를 축으로 수비 보호막을 깔아두려 하겠지만 넓은 지역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시간대가 길어질수록 대각 침투를 동반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풀럼은 케어니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볼을 간수하다가 순간적으로 측면 방향으로 대각선 움직임을 가져가며 리즈의 3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이때 케어니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면 리즈 3백 수비진은 볼과 라울 히메네스 그리고 케어니의 움직임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한 발만 늦어도 박스 안팎 모드에서 프리맨이 발생할 수 있다. 전형적인 장면은 이렇다. 중앙에서 케어니가 볼을 받고 템포를 조절하다가 갑자기 대각선 방향으로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고 그 타이밍에 윌슨이나 다른 측면 자원이 바깥폭을 넓혀 수비 주의를 분산시킨다. 그러면 3백 한 명은 측면을 신경 쓰고 또 한 명은 박스 안 라울 히메네스를 잡느라 시선을 빼앗기고 남은 한 명과 슈타흐가 케어니의 침투를 늦게 따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박스 안쪽에서 히메네스에게 연결되는 결정적 패스가 열리는 구조다. 케어니가 이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면 낮은 크로스나 컷백 한 번으로도 라울 히메네스에게 완벽한 득점 찬스를 공급할 수 있고, 이는 리즈 수비진이 파이널 서드에서 끝까지 통제하지 못할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풀럼은 교체 카드에서도 공격 미드필드 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해 후반 중반 이후에도 케어니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하거나 히메네스 주변을 더 날카로운 타입으로 둘러싸는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리즈는 칼버트 루인을 향한 크로스와 세컨드볼, 에론슨의 침투를 활용해 나름의 위협을 만들 수 있겠지만 3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풀럼의 메잘라 움직임으로 반복해서 두드린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시간대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3백이 파이널 서드에서 메잘라의 대각 침투를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와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점령한 뒷박스 안 피니셔에게 어떤 퀄리티의 볼을 공급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구조적 포인트를 감안하면 케어니의 움직임과 히메네스의 박스 안 마무리를 축으로 한 플럼 쪽이 전술적인 기대값에서 한 발 앞서 있는 구도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일리즈 유나이티드는 3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구조로 박스 앞을 지키려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메잘라의 대각 침투와 박스 안 피니셔와의 연계 패턴에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 반면 플럼은 케어니의 움직임과 라울 히메네스의 마무리를 축으로 측면 중앙을 엮어가는 공격 패턴을 갖추고 있고 교체 전력 우위까지 더해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흔들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구조적인 상승과 파이널 서드 패턴을 종합했을 때 플럼 승리 쪽으로 기대값을 두고 접근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이집트 vs 나이지리아. 이 경기는 단순한 중앙 싸움이 아니라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찢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집트는 살라와 마르무시라는 강력한 공격 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3백과 윙백의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윙백이 전진한 타이밍에 미드필더의 커버가 늦어지면 상대 윙과 풀백이 동시에 파고드는 상황에서 수비 숫자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반대로 나이지리아는 애덤스와 오사이-3의 조합을 통한 측면 원투 패스와 박스 옆 침투 루트를 조직적으로 가져가며 이집트 약점 지점에 정확히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팀이다. 오시멘은 센터백 라인을 뒤로 끌어내리면서 제공권과 뒷공간을 동시에 위협하고 루크만은 그 주변에서 곡선형 움직임으로 세컨드 볼과 컷백 루트를 연계해준다. 오니에카가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직후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해주는 패턴이 반복되면 이집트의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리며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교체 타이밍의 축구 해제가 투입되면 이미 체력이 떨어진 이집트의 측면 수비를 상대로 또 한 번 빠른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이어지면서 후반 분위기까지 나이지리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여지가 크다. 이집트가 살라의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나이지리아의 측면 스피드와 전환 속도 그리고 교체 카드까지 감안하면 내 구간 전체를 버텨내기엔 부담이 상당한 구도다. 때문에 전반부터 나이지리아의 측면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집트는 수비 숫자를 안쪽으로 더 모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파울과 세트피스 허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집트가 세트피스나 살라의 한 방으로 균형을 맞춰보려 하겠지만 오시멘의 제공권과 나이지리아 수비진의 공중볼 경쟁력을 생각하면 공중전에서 쉽게 밀릴 매치는 아니라 결국 이 경기는 어느 쪽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더 많은 크로스 컷백 찬스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교체 카드로 흐름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 이 구조에서 나이지리아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심리적으로도 나이지리아는 스쿼드 밸런스와 공격 루트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이 경기를 맞이하는 반면 이집트는 수비 조직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라 실점 이후 흔들릴 여지가 더 크다. 1위 매치는 이름값만 보면 팽팽해 보이지만 전술적 상승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보면 방향성이 꽤 분명하게 갈린다. 이집트는 살라와 마르무시를 앞세운 개별적인 한방은 갖고 있지만 3백과 윙백 구조에서 파생되는 하프 스페이스 수비 불안이 나이지리아의 강점과 정면으로 겹친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오시멘과 루크만의 파괴력, 애덤스와 오사이-3의 측면 콤비, 여기에 축구 해제까지 더해지는 교체 화력으로 내 구간 내내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 구조와 상성, 교체 자원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나이지리아 승리 쪽으로 흐름을 잡고 들어가는 편이 더 합리적인 선택지라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이집트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RC 랑스 vs AJ 오세르. 이번 경기는 경기당 1.82 득점포를 터뜨리며 선두까지 치고 올라간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쪽과 27실점을 허용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한 수비 조직이 맞붙는 구조다. 랑스는 이미 파리 생제르맹을 제치고 리그 1위에 올라선 만큼 에두아르 토빈 토마손을 중심으로 한 전방 라인이 자신감과 리듬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전개 과정에서는 토마손이 중원 깊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진 오셀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한 번은 하프 스페이스로 한 번은 측면으로 방향을 바꿔 수비 라인을 끌어낼 것이다. 그 순간 토비는 터치라인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찢어놓고 에두아르는 박스 중앙에서 수비 뒷공간과 앞공간을 동시에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마무리 각을 노린다. 오세르는 마라를 축으로 역습 상황에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키지미르와 오우스가 중원 간격을 끝까지 정리해주지 못한다면 하프 스페이스는 계속해서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부터 랑스가 점유율과 위협 지표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박스 부근에서의 슈팅 볼륨을 꾸준히 쌓아갈 가능성이 크고 선제골을 터뜨릴 확률도 랑스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 선제 실점 이후에도 오세르는 라인을 올려 반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이 더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 돌파를 연달아 허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위험이 크다. 리그 1위 팀다운 기동력과 공격 사인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랑스는 한 골에 만족하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득점까지 노리며 압박 강도를 쉽게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오세르는 수비 조직이 이미 흔들린 상태에서 스코어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라 라인을 조절할 여유가 없고 그 과정에서 박스 앞 세컨볼과 컷백 수비가 더 무너질 소지가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랑스의 공격 퍼포먼스를 오세르의 불안한 수비 조직이 90분 내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훨씬 설득력 있는 그림이다. 토마손이 벌어진 중앙 미드필더 간격을 계속 두드리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그 공간을 에두아르와 토빈이 번갈아 파고드는 구조라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이 수월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1-2번 매치는 단순한 상하위권 대결이 아니라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과 중원 간격 관리 수준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한판이다. 랑스는 토마손을 축으로 한 전개와 에두아르 토빈의 마무리 패턴이 이미 최상위 레벨에 올라있는 반면 오세르는 벌어진 중앙 간격과 느슨한 압박 탓에 수비 블록 전체가 쉽게 깨지는 약점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그 1위 팀다운 템포와 완성도를 유지하는 랑스가 홈에서 공격 주도권을 쥐고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랑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SSC 나폴리 vs 사스올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격 자원을 쌓아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마무리까지 연결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폴리는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세우기보다는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통제하면서 점점 페널티 박스 근처의 공격 숫자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강하다. 노아 랑은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을 반복하며 수비를 흔들고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공급하는 동안 상대 수비수들은 계속 방향 전환과 마킹 전환에 쫓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호일론이 세컨드 라인에서 출발해 하프 스페이스를 타이밍 좋게 파고들 여지가 커진다. 맥토미니는 그 뒤를 한 박자 늦게 따라 들어가며 세컨드 볼을 노리고 흘러나온 볼에 과감히 발을 갖다 대거나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추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폴리는 측면, 윙백까지 함께 올라가 박스 주변의 인원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크로스 한 번이 막혀도 세컨드 볼과 세 번째 볼까지 연속해서 슈팅 각을 찾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스올로는 낯선 경기장에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어 과감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 못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다. 피나몬티와 파데라가 역습에서 한 번씩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마티치가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수비 블록 앞 공간을 완벽하게 봉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노아 랑이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꾸준히 공급하는 동안 사스올로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흔들리며 간격이 벌어질 것이고 그 흐름을 읽은 호일론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 골문 앞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사스올로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실점 이후 라인이 더 내려앉고 공격 숫자를 충분히 가져가지 못한 채 단순 롱볼에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나폴리가 이런 흐름을 읽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앞 인원을 더 늘린다면 크로스나 세컨드볼 상황에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전술 구조와 공격 패턴, 그리고 낯선 경기장에서의 심리 상태까지 종합하면 이 매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폴리가 더 깊게 박스 앞을 점령하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일나폴리는 노아 랑을 축으로 한 측면 공격과 후반 박스 앞 인원 집중 패턴을 통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수비 라인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팀이다. 여기에 호일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맥토미니의 세컨드볼 장악까지 더해지면 박스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반면 사스올로는 낯선 경기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과 수비 조직 불안이 겹쳐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폴리의 압박과 박스 점유를 버텨내기 어려운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나폴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RB 라이프치히 vs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는 초반 압박 싸움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쪽이 하프 스페이스를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라이프치히는 높은 라인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 초반을 흔들어 보려 할 것이다. 카르도주에게 빠르게 전진 패스를 넣고 바움가르트너가 주변 세컨드볼과 틈을 동시에 노리면서 좌우 측면이 한 번에 올라붙는 장면을 만들어내면 초반에는 나름의 위협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다가 한 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 하도 한 명이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거리가 벌어지는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 지점을 기다리듯 후반 중반 이후부터 측면 공격 비중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팀이다. 올리세가 터치라인을 따라 깊게 내려가 드리블로 상대 풀백을 묶어놓은 뒤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시선을 동시에 끌어당기고 타이밍을 재서 컷백을 날카롭게 선택하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때 수비 블록이 공 쪽으로 쏠리면서 중앙의 간격이 벌어지면 고레츠카가 세컨드라인에서 박스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정확히 파고들어 케인과 함께 숫자 우위를 형성한다. 케인은 수비수 사이 공간을 교묘하게 이용해 위치를 잡고 올리세의 컷백이나 풀백의 낮은 크로스를 받아 슈팅 각을 만드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한번 각을 허용하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라이프치히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맞불을 놓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라인 간격이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의 측면 중앙 연결 패턴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올리세의 터치라인 돌파와 컷백, 고레츠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케인의 마무리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매치업이고 이때마다 박스 안 수적 우위가 곧바로 유효슛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후반 승부 조절 능력을 모두 고려하면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바이에른 미넨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지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다. 일라이프치히는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전환 공격으로 잠깐씩 상대를 흔들 수 있지만 라인을 높게 쓰는 만큼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간격 관리가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바이에른 미넨은 올리세의 측면 돌파와 컷백, 고레츠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케인의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시간이 갈수록 박스 안에서 더 다양한 패턴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 매치는 초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바이에른 미넨 쪽 득점 기대각과 승리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선택이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라이프치히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s 아스널. 이번 맞대결은 애초에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기다. 노팅엄은 이고르 제수스를 축으로 한 4-2-3-1에서 허드슨 오도이와 깁스 화이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방을 노리는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고르 제수스가 전방에서 등을 치고 받아주면 오도이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고 깁스 화이트가 그 주변에서 세컨 패스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압박을 벗어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더블 볼란치 구조 특성상 강한 압박과 3미들 구조를 갖춘 팀을 상대할 때는 중원에서 숫자가 밀리며 첫 패스가 흔들리고 수비 라인 앞 포켓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어 왔다. 반면 아스날은 외대고르를 중심으로 한 4-3-3 포지셔널 플레이로 중원에서 항상 3대2 우위를 가져가며 볼점유와 템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외대고르의 좌우 스윙 패스가 몇 차례 반복되면 노팅엄의 수비 블록은 좌우로 늘어지고 라인 사이 포켓 공간이 조금씩 벌어진다. 이 틈을 향해 요케레스와 사카가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는 순간이 바로 이 경기가 깨질 핵심 타이밍이다. 사카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접어들며 직접 슈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 측면으로 크게 전환해 수비를 더 넓게 벌려놓을 수도 있어 노팅엄 풀백과 센터백의 의사결정에 계속 부담을 준다. 요케레스는 센터백과 풀백 사이 채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한 번은 공을 발에 두고 뛰어들고 한 번은 등을 치고 버틴 뒤 이선에 떨궈주는 등 패턴을 섞었으면서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물리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노팅엄 더블 볼란치는 수비 라인 앞 넓은 공간을 둘이서 커버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면 외대고르가 그 포켓에서 여유있게 공을 다루며 전방으로 키패스를 꽂을 여지가 커진다. 노팅엄이 라인을 올려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면 그 순간에는 아스날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요케레스와 사카에게 이 공간이 허용되는 순간 경기 양상은 순식간에 아스날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반대로 노팅엄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하면 90분 내내 박스 근처에서 압박을 견디며 세컨볼과 세트피스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체력 집중력 측면에서 버티기 쉽지 않은 미션이다. 결국 포켓 공간을 누가 더 잘 만들고 그 공간을 향해 누가 더 정확하게 침투하느냐의 싸움에서 현재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을 감안했을 때 아스날 쪽이 훨씬 앞서 있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일노팅엄은 이고르 제수스의 버티는 힘과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나야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 승부를 걸 수 있는 팀이다. 하지만 중원 숫자와 전술 완성도, 그리고 포켓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매치는 애초에 아스날 쪽으로 무게가 크게 기운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편이 더 솔직하다. 외대고르의 패스 시야와 요케레스 사카의 침투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스코어보드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CA 오사수나 BS 오비에도. 이 경기는 같은 4-2-3-1 구조지만 이선 퀄리티와 박스 근처에서 전개를 풀어내는 완성도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오사수나는 아이마르 오로즈와 루벤 가르시아라는 두 플레이메이커를 중심으로 콤팩트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을 꾸준히 보여왔다. 볼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두 선수는 번갈아가며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들어가 수비 라인 사이를 찢어놓는다. 이때 푸디미르는 수비 라인과 한 줄 뒤에서 움직이며 크로스, 컷백, 세컨볼까지 모두 노릴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있고 한 번만 정확한 볼이 전달되면 곧바로 마무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골게터다. 반면 오비에도는 이미 28실점을 허용하며 20위까지 떨어져 있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포백이 박스 근처에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포백과 더블 볼란치의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대가 길어지면서 상대 이선에게 박스 앞에서 여유있게 볼을 다룰 시간을 허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파울이나 소극적인 뒷걸음질 수비가 늘어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 구조 속에서 오사수나의 플레이메이커 콤비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유기적인 2대1 원투 패스를 자주 시도하며 수비의 시선을 한쪽으로 끌어놓고 반대 방향 침투를 통해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돌파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오비에도 수비진 입장에서는 한번 시선이 흔들리고 라인 컨트롤이 깨지는 순간 박스 안과 그 앞 지역을 동시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알렉스와 콜롬바투가 중원에서 최대한 버틴다 해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세컨볼 방어와 박스 앞대인 방어까지 챙기기 어려운 구조다. 오비에도의 경우 수비 블록이 정비되기 전 상대에게 파이널 서드 진입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고,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움직임까지 동반되는 팀을 만나면 실점 리스크가 급격히 올라간다. 오사수나는 이런 수비 구조의 약점을 노려 전반부터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두드리며 박스 앞에서 원투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패턴으로 포백을 끌어내리고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2대1 원투 패스와 상대 수비 시선을 교란한 뒤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돌파해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팀에게 매우 까다로운 패턴으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이 전반부터 이어진다면 오비에도는 이미 어려운 순위 상황 속에서 또다시 실점 부담을 안고 경기를 끌려가는 그림을 피하기 어려운 매치업이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 박스 앞, 콤비네이션 마무리 결정력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쪽이 오사수나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오비에도 수비진 입장에서는 정말 버티기만 해도 어려운 양상의 경기 내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호사수나는 부디미르의 마무리 능력과 아이마르 오로즈 루벤 가르시아로 이어지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을 통해 박스 주변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개 패턴을 이미 완성해 놓은 팀이다. 반대로 오비에도는 시즌 내내 실점 관리에 실패하며 포백 간격과 중원 커버가 동시에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오사수나의 유기적인 원투 패스와 침투 무브먼트를 버텨내기엔 구조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이 경기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전술 구조와 흐름 관리 모두에서 앞서는 오사수나가 선제골과 함께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오사수나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FC 즈볼레 vs 에이지 알크마르. 이 대결에서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즈볼레의 불안한 수비 조직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드러나는 세컨드볼 대처 문제다. 즈볼레는 이미 39실점을 허용하며 하위권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 이는 일시적인 운이 아니라 라인 간격 관리와 커버 타이밍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첫 번째 공중볼 경합 이후에 데인 마크가 다시 정리되지 못하고 튀어나온 볼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박스 안에서 한 번이라도 볼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면 두 번째 슈팅 기회를 내주는 장면이 경기마다 비슷하게 재현되는 흐름이다. 반면 알크마르는 페럿의 침투와 파타티의 돌파에 더해 미난스가 박스 밖 세컨드볼 낙하 지점을 미리 선점해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알크마르가 박스 안에서 한 번 경합을 만들어내고 수비가 걷어낸 볼이 박스 밖으로 애매하게 흘러나온다면 미난스가 그대로 타이밍을 잡고 중거리 한 방을 꽂아 넣을 여지가 충분하다. 이 한 번의 중거리 슈팅이 선제골로 이어질 경우 지금처럼 수비적 자신감이 떨어진 츠볼레 입장에서는 라인을 더 내릴 수밖에 없고, 이후 페럿과 파타티의 뒷공간 침투가 더 쉬워지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즈볼레의 빌드업 단계에서 코스톤스가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슈어타이어와 브루메스터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싶어도 전방 지원이 늦어지며 볼 소유권을 쉽게 잃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알크마르는 중원에서 볼을 잡는 순간 측면과 중앙 침투 루트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빠르게 전개를 마쳤을 때 슈팅으로 끝나는 공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때문에 경기 흐름이 조금만 열려도 알크마르가 세컨드 볼과 전환 상황에서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가며 위협 지표를 쌓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 팀이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계속된 위기를 버텨 내기란 쉽지 않고, 이 구도에서는 알크마르의 공격 퀄리티가 점수를 벌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제공한다. 결국 수비 불안과 세컨드볼 대처력, 그리고 중거리 슈팅의 위력까지 모두 합쳐서 보면 이 경기는 알크마르 쪽으로 흐름이 점점 더 기울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즈볼레는 올 시즌 내내 수비 조직 정비에 애를 먹고 있고, 특히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상황에서의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알크마르는 페럿과 파타티의 움직임에 미난스의 중거리 옵션까지 더해지면서 박스 안과 바깥을 동시에 압박하는 공격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수비 라인의 불안과 세컨드볼 처리 능력 차이가 그대로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알크마르 쪽 흐름과 득점 기대값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택이 더 논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즈볼레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툴루즈 FC vs 오지시니스. 이 경기는 3-4-3으로 라인을 올려 주도권을 잡으려는 툴루즈와 4-1-4-1 구조지만 포백 간격 문제로 수비 블록 유지에 애를 먹고 있는 니스의 맞대결이다. 툴루즈는 카세레스를 축으로 삼아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하고 얀보와 메살리가 양쪽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특히 메살리가 에이스 역할을 맡아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유형이라 니스처럼 수비 간격이 넓은 팀을 만나면 영향력이 배가 되는 구조다. 니스는 기본적으로 모하메드 알리초와 티아고 고베이아의 스피드를 활용해 역습을 노리지만 정작 출발점이 되는 수비 중원 블록이 흔들리다 보니 공격 전환 시 패스 루트가 막히고 템포가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은돈벨레가 타락박 후 전진 드리블을 가져가면 한순간에 흐름을 바꿀 수 있지만
본인이 앞으로 나간 자리를 다른 미드필더가 제대로 메워주지 못하면 곧바로 그 뒤 공간을 상대에게 내주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툴루즈의 메살리와 얀 보우가 포백과 중원 사이 애매한 공간을 선점한 뒤 카세레스가 타이밍 맞는 전진 패스로 지원해주면 파이널 서드 진입 자체는 어렵지 않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니스의 포백 수비수들이 포진된 간격이 넓어 상대 공격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원 장악력은 점점 떨어지고 공격 전환 템포는 더 자주 끊어지면서 점유율 싸움에서도 뒤처질 여지가 많다. 퀄리티가 있는 역습 자원을 보유한 니스라도 수비 간격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수세에 몰리면 초와 고베이아에게 볼이 연결되기 전에 이미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툴루즈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으로 니스의 첫 패스를 차단해주고 두 번째 볼을 따내는 순간부터 메살리가 파이널 서드 공간을 선점하면서 슈팅 각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 이렇게 되면 툴루즈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대 수비 블록이 완전히 정비되기 전에 박스 근처에서 수월하게 선제 득점을 노릴 수 있고 실제로 이 팀이 강점을 보여온 리듬과도 맞아 떨어지는 전개다. 전술적인 틀만 놓고 봐도 툴루즈는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전환 속도를 살릴 수 있는 구조이고 니스는 포백 간격과 중원 커버 문제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틈이 커지는 구조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차이가 스코어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먼저 파이널 서드를 장악하느냐, 누가 전환 템포를 유지해 상대 수비를 흔드느냐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툴루즈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1툴루즈는 얀 보어 메살리 카세레스로 이어지는 주축 멤버 조합을 통해 전환 속도와 파이널 서드 장악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대로 니스는 포백 수비수들 간 간격이 넓어져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공격 전환 시 템포가 끊기면서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도 날카로움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큰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전술 구조와 흐름 관리에서 한 발 앞선 툴루즈가 선제골과 함께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툴루즈 승 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FC타르 vs PSV 에인트호벤.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표의 차이를 넘어 후방 빌드업 속도와 전방 압박의 완성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시타르트는 5-4-1 5백으로 박스 안 숫자를 늘리고 있지만 31실점이라는 결과에서 보이듯 라인 간격 유지와 두 번째 대응에서 불안한 장면이 적지 않다. 후방 빌드업이 느린 탓에 상대가 변칙적인 전방 압박을 걸어오면 미드필더와 수비가 함께 고립되면서 공이 골키퍼까지 자주 내려가고 그 과정에서 템포가 끊기며 롱볼로 다시 공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에르 아이스가 전방에서 몸으로 버텨주는 시간보다 지원이 늦어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비 시간만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진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비어르만이 후방과 이선을 오가며 빌드업을 조율하고 필요할 때는 직접 압박 타이밍을 끌어올려 전방에서 공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비어르만이 전진해 압박 타이밍을 잡는 순간 느린 빌드업에 익숙한 시타르트는 박스 근처에서 공을 빼앗기며 곧바로 실점 위기를 맞게 되고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페리시치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신을 번갈아 사용해 수비 라인을 벌려놓고 페피는 그 틈 사이에서 수비수와 키퍼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마무리를 노린다. 시타르트가 라인을 과감히 내리면 역습 시 피터슨과 시에르 아이스를 활용한 한 방은 노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아인트호벤의 하프라인 근처 압박을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커진다. 또한 시타르트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함께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비 블록이 점점 벌어지며 추가 실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인트호벤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끊어놓기만 해도 전후반에 걸쳐 꾸준히 득점 기회를 생산해 나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시타르트는 수비 숫자를 늘리고도 빌드업 속도와 라인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실점 패턴만 누적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비어르만이 템포를 조율하고 페리시치와 페피가 마무리를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한번 시동이 걸리면 상대 수비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힘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하위권 중위권이 기적같은 반전을 일으키는 그림보다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템포에서 앞선 강팀이 자연스럽게 스코어까지 가져가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시타르트 패 추천 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강축 엑셀시오르 vs 텔스타. 이 경기는 엑셀시오르의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과 텔스타의 느슨한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엑셀시오르는 나우유크스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다가 산체스 페르난데스 쪽으로 볼을 전개하며 한 번에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측면에서 1차로 수비를 끌어내고 베르그라프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묶어주면 텔스타 수비는 자연스럽게 중앙과 측면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가 노출된다. 바로 이 지점을 엑셀시오르의 플레이메이커 나우요크스가 빠르게 침투해 컷백 루트를 만들면 단순히 수비 숫자가 많이 서 있다고 해도 마크가 꼬인 상황에서 연달아 결정적인 슈팅 각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텔스타는 3백 앞에 미드필더 라인을 두고 있지만 라인 간 거리 조절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많아 상대 이선 침투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 윙어의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돌파를 허용하며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텔스타의 순위가 강등권 바로 위쪽인 15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면 엑셀시오르는 베르그라프의 타깃 역할과 산체스 페르난데스의 인사이드 드리블, 그리고 나우요크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묶어 상대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카드 구성을 갖추고 있다. 텔스타도 전방에 공격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개가 길어질수록 간격 관리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수비 전환 시 박스 앞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 실점 리스크가 커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을 합쳐보면 이 경기는 엑셀시오르가 공간 장악과 컷백 패턴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다. 1이번 매치는 엑셀시오르가 하프 스페이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 그리고 나우요크스가 그 구간에서 컷백 루트를 몇 번이나 열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텔스타는 이미 리그에서 하프 스페이스 수비 불안과 간격 관리 실패로 인해 수비적인 약점을 여러 차례 드러냈고, 그 결과가 강등권 바로 위에 걸터앉은 순위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공간 활용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 엑셀시오르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엑셀시오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칼리아리 칼초 vs 유벤투스. 이 매치는 단순히 상하위권의 맞대결을 넘어서 삼성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팀과 그 틈을 파고드는데 특화된 이선을 보유한 팀의 상성 싸움에 가깝다. 칼리아리는 4-3-3으로 중원을 3명으로 채우고 있지만 경기 리듬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구간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앞뒤로 쏠리며 최종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따라 앞쪽으로 튀어나간 뒤 라인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 그 뒤에 넓게 비는 공간을 상대 이선이 자유롭게 점유하며 터닝과 패스 선택을 여유있게 가져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 이선 자원들이 그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동안 칼리아리 수비 라인은 박스 근처에서 수동적으로 라인을 내리기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런 구조를 상대로 유벤투스의 일티즈가 중앙 미드필더 진영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 한번 방향을 전환해준다면 그 순간부터 칼리아리의 약점은 그대로 노출된다. 일티즈가 방향을 바꾸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하는 패스를 선택하고 데이비드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향해 절묘한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를 보여준다면 그동안 벌어져 있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은 곧바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한다. 수비 조직이 재정비되기 전에 데이비드가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는 그림이라 칼리아리가 90분 내내 실점 위기를 견뎌내기에는 구조적으로 부담이 큰 구도다. 미레티는 그 사이에서 빌드업과 압박 가담을 동시에 가져가며 칼리아리의 역습 시도 자체를 중원에서 잘라내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가 킬릭소이와 지토 르본보의 속도를 살려 역습 한 방을 노리려 해도 아도포가 수비 앞을 넓게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순간 다시 한번 라인 간격이 흔들리고 이선 앞 공간이 열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도 일티즈와 미레티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 점유를 유지하면서 칼리아리의 간격 붕괴를 기다리는 여유까지 가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앞서는 쪽은 일관된 조직력을 유지하는 유벤투스 쪽일 가능성이 높고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도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칼리아리가 세트피스나 롱볼을 통해 한두 번은 골문을 위협할 수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이선과 최종 라인 사이 넓은 공간을 계속 내주는 이상 실점 가능성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림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칼리아리가 구조적인 간격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한 유벤투스의 일티즈를 축으로 한 이선 플레이와 데이비드의 라인 브레이킹이 반복될수록 스코어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칼리아리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무너지는 구조적인 약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강등권 바로 위에서 버티고 있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일티즈와 미레티가 중원을 장악하고 데이비드가 라인 뒤를 파고드는 패턴을 통해 경기 전체 템포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한방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전술 구조와 간격 관리에서 앞서는 쪽이 차분하게 공간을 점유하면서 결국 결과까지 가져가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칼리아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레알 페티스 vs 비아레알.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뚜렷한 한두 가지 공격 루트에 의존하는 경기 양상이 강해 초반부터 화끈하게 오버페이스로 달릴 만한 구조는 아니다. 베티스는 안토니의 측면 터치라인 돌파를 통해 페널티 박스 안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낮은 크로스와 컷백으로 에르난데스와 포르날스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안토니의 돌파가 막히는 순간에는 중원이 다시 안전한 패스 위주로 돌아가며 템포를 낮추는 경향이 있어 전방 압박 수위가 높지 않은 경기에서는 슈팅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 비아레알은 제라르 모레노와 다니 파레오를 중심으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빠른 템포의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 공간을 파고드는 루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합이 성공하면 한두 차례는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외의 공격 플랜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공격 다양성을 크게 제한한다. 또한 양팀 모두 후반 교체 카드에서 드라마틱한 공격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스쿼드 구성을 갖고 있어 시간대가 지나도 전술적 그림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후반 90분 동안 경기 템포는 오르내림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루즈한 흐름이 길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베티스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다 역습에 노출되기보다는 안토니의 측면 칼날만 살려 안정적으로 경기를 관리하려 할 것이고, 비아레알 역시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리한 압박보다는 효율적인 찬스 위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오히려 공격 패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득점이 나더라도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두 팀 모두 먼저 큰 리스크를 지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마지막 구간에서는 오히려 라인을 다소 내리고 실점 방지에 더 신경 쓰는 보수적인 운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도 각 팀의 에이스들이 한 번씩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완전히 침묵하는 0의 경기보다는 서로 조심스럽게 주고받는 1골 안팎의 공방전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다. 결국 양팀의 전술적 선택과 스쿼드 구조를 종합하면 다득점 난타전보다는 큰 리스크를 피하면서 준비된 패턴만 확인하는 쪽에 가까운 경기 그림을 예상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경기는 전술적으로나 스쿼드 구성을 보나 어느 한쪽의 라인을 과감히 올려 몰아붙일 이유가 크지 않은 매치업이다. 베티스는 안토니의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최소한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겠지만 전체적인 템포는 안정적인 관리 쪽에 더 가깝다. 비아레알 역시 제한된 공격 패턴 안에서 효율적인 찬스 위주로 접근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전반과 후반 모두 큰 흐름은 비슷한 수준에서 맞물리는 저득점 무승부 그림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만한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브 언더 추천. NAC 브레다 vs NEC 네이메온. 브레다는 시즌 내내 중앙 빌드업이 느리게 돌아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3-4-1-2의 박스형 중원이 과하게 안전한 선택만 하면서 공격 템포를 끊어먹을 소지가 크다. 수마노가 전방에서 버티며 기점 역할을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패스가 옆으로만 돌면 결국 상대 수비는 라인을 재정렬하고 브레다의 공격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맴도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홀트비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방과 전방을 연결해 주기는 하지만 볼을 자주 발밑에 두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 템포 자체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타입은 아니다. 결국 브레다가 중앙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대 수비 블록을 깨는 직선적인 패턴이 부족한 것 또는 점유에 그칠 위험이 크다. 반면에 네이메어는 우아이사가 중원에서 공을 잡는 순간 한 템포 빠르게 전진 패스나 전개를 선택해 전체 템포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체리가 이선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으면 측면 윙백과의 원투 패스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활용해 수비 라인을 흔들고 곧바로 오가와 쪽으로 컷백 혹은 로빙 패스를 시도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브레다의 느린 중앙 순환으로 인해 상대 수비가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반면 네이메어는 몇 번의 패스만에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대비 구조가 선명하다. 그래서 후방 빌드업 구간에서는 브레다가 공을 오래 쥐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위협 지수는 네이메어 쪽이 훨씬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브레다의 윙백이 전진했다가 공을 빼앗기는 순간 역습에서 우아이사와 체리가 빠르게 템포를 올리면 좌우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오가와의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더해지면 네이메어이 짧은 시간 안에 유효 슈팅을 여러 차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브레다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에 흔들리는 장면을 자주 노출한다면 체리의 킥 퀄리티와 네이메어의 제공권 자원들은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추가적인 득점 기회를 확보할 여지도 있다. 우아이사가 템포를 올리면서 패스를 빠르게 돌리는 옵션을 선택한다면 브레다의 수비 라인은 박스 근처에서 버티지 못하고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반에는 브레다가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중앙 체력 부담과 라인 간격 관리 문제 때문에 네이메어의 전개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이 매치는 템포와 전개 속도,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성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을 수 있는 구도이며 그 흐름은 네이메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일브레다는 중앙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지만 전진 패스 선택이 적어 실제 위협 장면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네이메어는 우아이사와 체리를 축으로 템포를 올리며 오가와의 박스 안 움직임까지 더해 빠르게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경기에서는 브레다의 느린 빌드업과 네이메어의 속도감 있는 전환이 맞부딪히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득점 기대값은 네이메어 우세 쪽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레다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브 추천. 앙제 SCO vs 올림피크 마르세유. 이 경기는 득점력과 수비 조직력 모두에서 마르세유가 뚜렷하게 우위에 있는 구조다. 앙제는 발로군의 침투와 아클리오체 골로빈의 조합을 통해 중앙에서 한 번씩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여지가 있지만 그 전에 수비 라인이 먼저 흔들릴 위험이 크다. 특히 좌측 풀백의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열리고 있어 상대가 이 구간을 정확히 겨냥하기만 하면 비슷한 실점 패턴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많다. 마르세유는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선수 구성을 갖추고 있다. 수비에서 공을 탈취하는 순간 호이비에르는 복잡하게 돌리지 않고 간단한 전진 패스로 그린우드 쪽으로 시선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 그린우드는 우측에서 볼을 받아 안쪽으로 파고들며 왼발 슈팅 각을 볼 수도 있고 바깥으로 치고 나가며 좌측 풀백 뒤 공간을 찢어놓는 돌파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앙제 좌측 수비의 복귀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지는 순간 그린우드는 이 뒷공간으로 곧장 침투의 박스 근처까지 파고들며 컷백 루트를 만들 것이다.
이때 골문 앞에서는 오바메양이 니어 포스트와 센터백 사이 애매한 지점에서 움직이며 수비 집중력을 시험할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다른 공격 자원이 파버려진 공간으로 침투해 세컨드 찬스를 노릴 수 있다. 앙제가 라인을 내리면 발로군이 고립되어 역습 한 방에 의존해야 하고, 라인을 올리면 좌측 뒷공간이 더 크게 열리는 딜레마에 놓이기 때문에 90분 내내 안정적인 블록 유지는 쉽지 않다. 반면 마르세유는 기본적인 점유와 위치 선정으로 상대 체력을 빼놓은 뒤 점점 그린우드 쪽으로 공격 비중을 실어 앙제 좌측 라인을 집중적으로 두드릴 수 있는 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앙제 수비진의 체력이 떨어지고 좌측 풀백의 폭기 속도는 더 느려질 것이고, 바로 그 구간이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승부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그린우드가 불안한 좌측 측면 공간으로 반복해서 침투의 컷백 루트를 만들어낸다면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득점 지표와 전술적 상성, 그리고 양 팀의 전체적인 시즌 흐름을 합쳐보면 경기 내용이 자연스럽게 마르세유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다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이랑제는 발로군과 골로빈, 아클리오체 같은 이름값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도 수비 조직 붕괴와 전술 혼선으로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공격 자원들의 개성이 뚜렷하고 숫자로도 증명되는 득점력을 바탕으로 약점이 분명한 상대를 만나면 경기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팀이다. 특히 좌측 뒷공간이라는 약점과 그린우드의 침투컷백 패턴이 정확히 맞물리는 구도라 전체적인 승부 흐름과 득점 기대값은 마르세유 쪽으로 더 크게 기울어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앙제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캐나다 vs 과테말라. 이 경기는 캐나다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완성도가 전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핵심 변수다. 캐나다는 투톱과 측면, 미드필더를 동시에 전진 배치해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시작하고, 볼을 따내자마자 페널티 박스를 겨냥하는 직선적인 전개로 상대 수비를 거치게 흔드는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로아세이는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과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마무리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 구조를 제공한다. 아메드는 압박 상황에서 상대 빌드업을 끊고 공을 탈취한 뒤 안쪽으로 파고들며 세컨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 전환 국면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한층 끌어올린다. 에우스타키오는 이런 빠른 전환 속에서도 중원 하단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좌우 전환 패스를 통해 라인을 한 번 더 밀어 올리며 지속적인 파이널 서드 진입을 돕는다. 반면 과테말라는 수비 진영에서부터 볼을 간수하며 올라가는 과정에서 압박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할 경우 첫 패스가 끊기면서 곧바로 수세에 몰릴 위험이 크다. 무뉴스의 측면 돌파와 루빈의 박스 안 움직임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가 낮은 위치에서 라인을 길게 벌려 쓰는 상황이 반복되면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면서 두 번째 실점, 세 번째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트피스 구간에서는 에우스타키오의 킥 퀄리티와 박스 안타깃 자원의 장점이 겹쳐져 코너킥 프리킥마다 과테말라 수비를 흔들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전반부터 캐나다가 압박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기대 득점 지수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테말라의 수비 집중력과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면 추가골 여지도 충분하다. 1캐나다는 제시 마치 감독 부임 이후 하이프레싱과 직선적인 전환 공격을 중심으로 팀 컬러를 명확히 정립해왔고, 지금 상대인 과테말라는 그 강도 높은 압박을 안정적으로 버티기엔 빌드업 완성도가 부족한 편이다. 세트피스와 세컨볼 경쟁에서 캐나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도가 선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과테말라 수비의 실수와 간격 붕괴가 누적될 여지가 크다. 전술의 선명함, 압박 강도, 세트피스 화력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승부는 캐나다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캐나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시드니 FC vs 웰링턴 피닉스 FC. 시드니 FC는 현재까지 7실점만 허용하며 리그에서 손꼽히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먼저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낮은 쪽이다. 포백 라인이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캄푸차노 보니아와 퀸탈이 전방에서 빠르게 라인을 깨는 역할을 맡으면서 공격 전환의 날카로움까지 함께 살아난 구도다. 키스페 코르도바는 이선에서 볼을 받는 첫 터치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 타이밍으로 흐름을 조율해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좁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웰링턴 피닉스는 에제를 축으로 한 역습과 나가사와의 패스 능력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이 불안한 상태에서 라인을 높이 올리는 구조 자체가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3백 라인에 서 있는 센터백들은 순간적인 대시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캄푸차노 보니아의 뒷공간 침투와 퀸탈의 인사이드 커트인을 동시에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크다. 중원에서 파이프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탈압박에 성공한 시드니의 이선이 한번 공간을 열어버리면 수비 블록 재정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시드니 FC의 짠물 수비와 안정적인 첫 빌드업, 그리고 빠른 최전방 라인이 결합되면 웰링턴 피닉스의 수비 라인과의 속도 차이가 전반 중반 이후부터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웰링턴 피닉스의 3백은 페널티 박스 안쪽에 깊게 서서 버티는 상황에서도 1대1 대응이 흔들리는 편이라 컷백이나 세컨 라인 침투에 의한 실점 위험이 상당하다. 반면 시드니는 선제골 이후 라인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팀이라 앞서 나가는 순간 불필요하게 뛰어들기보다 경기 속도를 관리하며 상대의 무리한 전진을 역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 경기 전개가 시드니 FC의 짠물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환이라는 기존 패턴대로 흘러간다면 수비 조직력 차이만으로도 스코어가 일찍 벌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에제의 개인 능력을 통해 웰링턴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일방 흐름보다는 스코어 자체는 비교적 활발하게 열릴 수 있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시드니가 짠물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상대 수비의 느린 발과 간격 문제를 집요하게 찔러 다득점 쪽으로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 시드니 FC는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라인 간격을 정교하게 유지하면서도 캄프차노 보니아와 퀸타를 앞세운 빠른 공격 전환으로 효율적인 득점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웰링턴 피닉스는 에제와 나가사와를 중심으로 공격에서 번뜩이는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22실점이 말해주듯 수비 라인 전체의 조직력과 스피드가 이번 매치업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수비 안정감, 그리고 전환 속도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시드니 FC가 자신들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구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시드니 FC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헤이렌베인 FC vs 흐로닝언. 이 매치는 단순히 순위가 아니라 전방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팀과 그 틈을 파고드는 팀의 전술적 상성이 맞부딪히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헤렌베는 기본적인 포메이션 구조나 공격 자원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게 시작되는 패턴 때문에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미드필드 앞 공간이 상대 공격수와 2선 자원에게 쉽게 열리고 수비 라인이 최종적으로 정렬되기 전에 중거리 슈팅이나 박스 앞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적지 않다. 흐로닝언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레싱크가 가장 먼저 점령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레싱크는 그 공간에서 볼을 받는 즉시 슈팅 각을 만들거나 좌우로 방향을 바꿔 윌룸손과 타하에게 찬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헤렌벤의 최종 수비 블록이 정비되기 전에 레싱크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는 순간 날카로운 슈팅 각이 열릴 가능성이 크고 한두 번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흐름이 완전히 흐로닝언 쪽으로 쏠릴 수 있다. 반면에 헤렌벤도 벤트의 골 결정력과 메르벨트의 연계 능력을 앞세워 흐로닝언의 수비 라인이 올라간 타이밍에 뒷공간을 찌르는 역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양팀 모두 찬스를 주고받는 오픈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 구조만 놓고 보면 전방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팀보다 그 틈을 읽고 움직이는 팀이 유리한 것이 에레디비지 특유의 빠른 템포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흐로닝언은 윌룸손이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버텨주고 타하가 세컨드 지점에서 공을 풀어주며 레싱크가 뒷공간과 라인 사이를 번갈아 공략하는 삼각 구도로 헤렌벤 미드필드를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헤렌벤은 홈 이전과 박스 안 결정력을 믿고 라인을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선택이 성공하면 상대를 몰아붙이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레싱크와 타하에게 중앙 공간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반 초반에는 헤렌벤이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으나 흐로닝언이 한두 번 빠른 전환으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헤렌벤의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뒷걸음질 치며 간격이 더 벌어질 위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헤렌벤의 늦은 전방 압박 타이밍 vs 흐로닝언의 공간 선점 능력이라는 구조 속에서 승부의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먼저 기울 것인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공간을 먼저 점령하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패턴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팀이 흐름을 쥘 확률이 높고 그쪽이 바로 흐로닝언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인다. 1위 경기는 헤렌벤이 홈에서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할수록 전방과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역설적인 위험을 안고 가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흐로닝언은 윌룸손이 전방에서 몸으로 버텨주고 타하와 레싱크가 그 뒤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으로 이런 틈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두 번만 제대로 연결되면 경기 분위기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분명하다. 전술 구조와 공간 활용, 전환 속도를 종합해보면 이번 매치는 흐로닝언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회를 살리며 웃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헤렌벤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파르마 칼초 1913 vs 제노아 CFC. 양팀 감독 모두 수비 지향적인 전술 컨셉을 즐겨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파르마는 수비 라인을 자기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내리고 패스를 돌리더라도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거리를 좁히는 것을 우선하면서 선수비 호역습을 추구한다. 제노아 역시 거대한 블록을 박스 앞에 세워놓고 상대가 먼저 열어보라는 식으로 기다리는 운영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반부터 라인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루즈한 흐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양쪽 모두 크게 모험을 감수하며 전방 압박을 올리거나 풀백 윙백을 과감하게 올려 하프라인 위에서 승부를 보려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원 중앙에서 공만 오가는 지루한 구간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투팀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이 모두 안정지향적인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먼저 라인을 무리하게 올려 균형을 깨려 하기보다는 실점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팀들끼리의 맞대결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스 안에서의 과감한 결정보다는 한 번 더 돌려보자는 선택이 반복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마무리보다는 아쉬운 크로스와 막히는 슈팅으로 끝나는 장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후반전에 교체 카드가 투입되는 시점에서도 큰 그림은 달라지기 어렵다.
벤치에서 올라오는 교체 자원들 역시 기본적으로 팀 전술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자원들이라 후반의 드라마틱한 공격력 강화와 스코어 폭발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막판에 양 팀이 승부수를 띄우려 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수비 안전장치를 유지한 채 승점을 나누는 선택을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1위 매치는 누가 더 화끈하게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안정감을 유지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경기다. 양 팀 모두 모험을 감수하고 라인을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교체 카드라고 해서 전술 기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전후반 내내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코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그림보다는 서로 한두 번씩 오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루즈한 흐름 속에서 승점을 나눠 가지는 무승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추. 헤타페 CF vs 발렌시아. 이 경기는 5장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중원을 두텁게 쌓는 헤타페와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진 발렌시아가 맞붙는 구조라 중원 압박과 세컨볼 관리에서 승부의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다. 헤타페는 초반부터 아란바리를 축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한 칸씩 전진시키면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고 곧바로 측면으로 전환하는 리스크 관리형 축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아드리안 리소는 터치라인을 따라 깊숙이 내려가 상대 풀백과의 1대1에서 속도로 우위를 점하고 골라인 근처까지 파고든 뒤 낮고 빠른 컷백을 선택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노릴 것이다. 이때 마이로 마르티는 센터백 사이에서 타이밍을 바꾸며 전후방으로 움직이다. 리소의 컷백 타이밍에 맞춰 페널티 스포트 근처 혹은 니어포스트 쪽으로 꺾어 들어가 마무리를 시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발렌시아는 벨트란과 파트너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버텨줘야 하지만 올 시즌 보여준 것처럼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박스 앞 세컨볼과 컷백 수비에서 동시에 약점을 노출해왔다. 루이스 리와가 공격에서는 위협적인 돌파를 보여주더라도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순간 해당 측면 풀백은 리소와 1대1 상황을 연달아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두 번만 방향 전환에 뒤쫓기면 박스 안으로의 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안드레 알메이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뿌리며 공격 템포를 올리고 싶어 하지만 헤타페의 미드필더 라인이 촘촘하게 좁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전진 패스 각이 막혀 후방으로 공을 돌리는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발렌시아는 자연스럽게 측면 한쪽에 볼이 몰리는 상황에서 반대 전환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경기를 풀다 턴오버를 내주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헤타페는 볼을 빼앗는 즉시 아란바리가 침착하게 첫 패스를 연결하고 리소 쪽으로 빠른 전환을 걸면서 발렌시아 수비가 미처 정비되기 전에 공격 전개를 마무리하려 들 것이다. 발렌시아가 이미 30골을 훌쩍 넘는 실점을 기록하며 강등권까지 밀려난 상황을 고려하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관리와 마킹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아드리안 리소의 측면 돌파와 마이로 마르틴을 향한 컷백 루트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숙한 위치에서 반복되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헤타페 쪽으로 기울 각도가 달라지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한 발렌시아는 시즌 내내 실점이 많고 특히 박스 앞에서의 공간 통제와 라인 간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장면을 반복해왔다. 반면 헤타페는 5장의 미드필더 라인을 전진시키며 세컨볼을 회수하고 아드리안 리소의 측면 침투와 마이로 마르틴의 박스 안 움직임을 묶어 간결한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전술 밸런스와 심리 흐름, 그리고 수비 안정감까지 모두 합쳐보면 이번 경기는 헤타페가 홈에서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헤타페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추천. 폴렌담 FC vs 위트레흐트. 이 매치는 수비 블록 간격이 무너진 폴렌담과 세컨드 볼 중거리 슈팅 활용도가 높은 위트레흐트가 정면으로 마주치는 흐름이다. 폴렌담은 총 32실점을 허용하며 강등권까지 떨어져 있고 전술적인 손질을 조금 한다고 해서 당장 수비 퀄리티가 눈에 띄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다. 수비 블록 안쪽 간격이 계속 벌어지면서 센터백 앞 공간에서 상대에게 여유 있는 터치와 전진을 허용하고 있고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박스 앞 혼전 상황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한번 막아낸 공이 곧바로 팀의 소유로 이어지지 않고 흘러나온 볼을 상대에게 내주며 다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위트레흐트는 드 위트의 세컨 라인 침투와 미겔 로드리게스의 컷인 제키엘의 묵직한 중거리 슈팅까지 세컨드볼을 곧바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삼각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특히 제키엘이 박스 앞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잡아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순간 경기의 리듬은 단번에 위트레흐트 쪽으로 쏠릴 수 있고 이는 폴렌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폴렌담도 베어만을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 웨를러스의 측면 돌파, 부칼라의 라스트 패스를 활용해 반전을 노릴 수는 있지만 수비 조직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안정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까지 더해지면 세컨드볼과 박스 앞 중거리 슈팅에 대한 대처는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고 위트레흐트의 공격 자원에게는 부담 없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결국 오늘 경기는 폴렌담의 부진한 경기력과 수비 구조적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 위트레흐트가 세컨드볼과 중거리 한 방으로 흐름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승부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와 심리 흐름, 세컨볼 활용도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폴렌담보다는 위트레흐트 쪽으로 기대값이 확실히 기울어 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폴랜담은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수비 조직 붕괴와 실점 누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세컨드볼과 중거리 슈팅, 세컨 라인 침투를 통해 상대의 구조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데 능한 팀이고 이번 매치업에서는 그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번 경기는 폴랜담의 부진한 수비력이 또 한 번 노출되면서 위트레흐트가 세컨드볼과 중거리 한 방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폴랜담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헤라클레스 알멜로 vs 트벤테. 이 경기는 한마디로 말해 하프 스페이스 관리 능력 vs 전진 패스 퀄리티의 승부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헤라클레스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려 전방에서 힘을 주려는 성향이 있지만 중원 압박이 헐거워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커버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이 빠르게 방전되고 그 순간부터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활짝 열리면서 최종 수비 라인이 뒤로 주저앉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때 트벤테의 플레이메이커 바이드만이 바로 그 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 볼을 찾게 되면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는 한 번의 전진 패스만으로도 수비 라인이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바이드만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람머스와 로츠를 동시에 바라보며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순간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이 모두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람머스는 등을 지고 볼을 받아 떨어뜨리거나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재능이 있고 로츠는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침투 각을 계속 바꿔주기 때문에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연속 수비가 쉽지 않다. 반대로 헤라클레스의 공격은 쿨레노비치 쪽으로 크로스와 롱볼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강해 세컨볼을 따내지 못하는 순간 공격이 짧게 끊기고 다시 수비로 몰리는 전개가 자주 연출된다. 알스트란드와 후르스티치가 중원에서 빌드업과 슈팅을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트벤테의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이 간격을 단단히 유지하면 이 선에서 연속적인 슈팅까지 이어가기에는 난도가 높다. 특히 후르스티치의 킥 한 방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그런 장면을 자주 만드는 것은 팀 구조상 많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헤라클레스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넓은 공간을 커버하느라 지쳐가면 바이드만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트벤테의 전진 패스 템포는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트벤테는 람머스의 포스트 플레이와 로츠의 측면 침투, 그리고 뒤에서 따라붙는 이선의 중거리 슈팅까지 다양한 루트로 헤라클레스 박스를 두드릴 수 있다.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초반 기세를 올려 한 번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술 구조와 체력 분배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90분 내내 같은 밀도로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트벤테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 세컨볼 경쟁,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모두 한 수위에 있는 팀이라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 리듬으로 흐름을 가져갈 여지가 충분하다. 득점 양상으로 보면 헤라클레스가 뒤질 경우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트벤테의 전진 패스와 침투 패턴이 더 자주 터질 수 있어 전체적으로 득점 페이스가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만하다.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의 제공권과 후르스티치의 킥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원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 문제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안정감이 무너지는 그림이 자주 나온다. 반면 트벤테는 바이드만의 전진 패스와 람머스 로츠의 연계가 살아있는 팀이라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부터 경기 템포를 자신들 쪽으로 확실히 끌어당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전술 구조, 라인 간 간격 관리, 세컨볼 경쟁력에서 앞서는 쪽이 트벤테인 만큼 이 경기는 원정팀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헤라클레스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울버햄튼 vs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3-5-2로 버티며 역습에 기대하는 울버햄튼과 4-3-3으로 점유율과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려는 뉴캐슬의 스타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울버햄튼은 아르코다레에게 전방 기점을 맡기고 황희찬의 뒷공간 침투를 살리는 전개를 노리겠지만 그 이전 단계인 빌드업과 수비 조직의 불안이 워낙 크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41실점, 경기당 1.95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수비 라인이 버티는 팀이 아니라 견디다 무너지는 팀에 가깝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특히 윙백이 전진하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고든과 볼테마드, 그리고 이선 미드필더들의 침투를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과부하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뉴캐슬은 토날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치고 좌우로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고든의 돌파와 볼테마드의 박스 안 움직임을 연계해 울버햄튼의 300 구조를 계속 흔들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뉴캐슬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세컨볼과 세컨 찬스를 연달아 가져가는 흐름이 예상된다. 울버햄튼도 황희찬의 스프린트와 아르코다레의 제공권을 활용한 역습 한두 번은 분명히 노릴 수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장신 자원을 활용한 득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뉴캐슬의 전방 압박이 거세질수록 울버햄튼은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 리스크와 롱볼 이후 두 번째 볼 싸움에서의 열세까지 함께 안게 된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쪽이 자연스럽게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가져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유율 측면에서도 뉴캐슬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여지가 크다. 또한 울버햄튼 수비 블록은 라인을 내릴 때는 박스 앞 중거리 슈팅에 취약하고
라인을 올릴 때는 뒷공간 침투의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느 쪽 선택을 하더라도 뉴캐슬 공격에는 나름의 해답이 열려있는 구조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울버햄튼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태클 타이밍이 늦어지며 불필요한 세트피스를 내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반면 뉴캐슬은 토날리와 중원 라인이 두 번째 볼을 회수해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격 시간이 누적될수록 득점 기대값도 조금씩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안정성, 하프스페이스 공략 능력을 비교해보면 경기의 큰 흐름은 뉴캐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지 뉴캐슬이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종합하면 수비 조직과 점유율,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뉴캐슬이 더 많은 득점 찬스를 잡고 스코어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를 버햄튼은 아르코다레의 제공권과 황희찬의 뒷공간 침투, 주안 고메스의 강한 압박을 앞세워 한두 번은 날카로운 역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하지만 시즌 내내 드러난 수비 조직의 불안, 라인 간격 문제,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 노출 문제를 동시에 안고 뉴캐슬의 공격을 90분 동안 버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반면 뉴캐슬은 토날리가 템포를 쥐고 흔들고 고든과 볼테마드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계속해서 수비를 두드리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어 실점 리스크와 득점 기대값을 비교했을 때 뉴캐슬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 더 현실적인 결론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볼로냐 FC vs ACF 피오렌티나. 이번 매치는 득점력과 승점 관리 능력을 증명해온 볼로냐와 경기력 수비 조직력 모두 흔들리며 18위까지 떨어진 피오렌티나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이 이미 어느 정도 그려진다. 볼로냐는 프로일러를 중심으로 한 더블 볼란치가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풀어주고 이선에 배치된 로와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라인 사이 공간을 장악하면서 임모빌레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원에서 볼이 한번 순환되면 곧바로 전진 패스와 측면 전환이 이어지며 상대 수비가 정렬할 시간을 주지 않는 템포가 살아난다. 임모빌레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과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수비 라인이 한번 흔들리면 그 틈을 파고들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로우는 사이드에서 직선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풀백을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안쪽으로 파고들어 슈팅과 크로스를 모두 가져가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 피오렌티나 측면 수비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피오렌티나는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을 앞세워 개인 기량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팀 전체 구조가 불안해 이 두 자원의 장점을 온전히 살릴 만한 전개가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만드라고라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상대 이선이 자유롭게 전진하면 결국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볼로냐는 이런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프로일러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이선이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한 상태에서 임모빌레를 향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볼로냐의 패턴은 상당히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어 니어 포스트로 파고드는 러닝 점프와 중간에서 방향을 바꾸는 헤더 한 번으로도 골문 앞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위협을 지니고 있다. 피오렌티나는 이미 세트피스 수비에서 니어와 중앙 사이 공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실점 위기를 자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코너킥 한두 번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초반에는 피오렌티나가 높은 라인과 압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수 있지만 조금만 간격이 벌어지면 볼로냐의 전진 패스와 침투 패턴에 그대로 뒷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볼로냐는 이미 26득점을 기록한 팀답게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한번 리드를 잡으면 이후에는 프로일러를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 운영에 들어가는 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피오렌티나가 간헐적으로 모이스킨의 개인 돌파나 구드문드손의 중거리 슈팅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조직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콤팩트한 공격 전개와 세밀한 세트피스를 갖춘 볼로냐가 불안정한 피오렌티나 수비 라인을 상대로 승점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구도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전반부터 볼로냐가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경기 관리와 추가 득점 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면서 승부를 매줘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일볼로냐는 임모빌레와 로우, 프로일러를 중심으로 전진 패스와 세트피스를 결합한 공격 패턴을 완성해가며 기회가 왔을 때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이미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수비 조직과 경기 운영이 동시에 흔들리며 강등권까지 떨어져 있고 한번 흐름을 내주면 라인 전체가 붕괴되는 패턴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보면 콤팩트한 공격 전개와 세밀한 코너킥 패턴을 갖춘 볼로냐가 불안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RC 스트라스부르 vs 메스. 이 경기는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 템포를 올릴 수 있는 스트라스부르와 평균 2.23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뒷문이 무너져 있는 메스의 상승 차이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잡고 더블 볼란치를 통해 공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면서 메스의 압박 라인을 천천히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중원을 장악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디에고 모레이라가 공을 잡는 위치가 하프라인 근처가 아니라 메스 진영 깊숙한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 모레이라가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방향 전환을 반복하면 메스 수비는 안으로 접어들지 바깥으로 파고들지를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어느 순간 한 박자씩 반응이 늦어지기 시작한다. 이 타이밍에 엔시소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슬며시 올라와 공을 받거나 팍스 모서리 쪽으로 침투해 슈팅 각을 만드는 동작이 더해지면 메스 수비는 시선과 막힌 기준점을 동시에 잃는다. 파니첼리는 골문 앞에서 센터백 사이를 오가며 포지션을 바꾸고 크로스와 낮은 컷백 모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메스는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계속 노출하고 있고 수비 조직력 문제와 멘탈적인 부분까지 겹치면서 이런 전술적 문제점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모레이라를 중심으로 영리한 공격 루트를 설계해 들어가는 순간 메스의 수비진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측면 풀백의 복귀가 늦는 메스 특성상 모레이라가 사이드에서 한번 안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에서 라인 전체가 한 번에 찢어지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엔시소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중거리 슈팅을 노리거나 파니첼리와의 짧은 원투 패스를 통해 팍스 안으로 파고드는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메스는 이부 사내의 뒷공간 침투와 치타이슈빌리의 드리블을 활용해 역습 한두 방을 노려보겠지만 라인을 너무 내리면 역습 출발 지점이 너무 깊어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이미 평균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불안한 수비 라인이 다시 한번 빠르게 무너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다. 결국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라스부르가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슈팅 코너킥 세컨볼까지 공격 지표가 메스 진영 안쪽에 몰리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 속에서 메스의 불안한 수비 조직력과 원정 취약함을 고려하면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경기 내용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도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일메스는 시즌 내내 평균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 라인의 불안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집중력과 조직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파니첼리 모레이라, 엔시소 축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점점 더 영리하게 정비해 나가고 있어 홈에서는 한번 템포를 올리면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매치업은 수비 라인의 안정감과 공격 전환의 완성도, 그리고 원정 멘탈까지 모두 합쳐봤을 때 스트라스부르가 승리로 연결할 확률이 더 높은 경기로 보는 쪽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VFB 슈투트가르트 vs 우니온 베를린. 이 경기는 4-2-3-1의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앞세운 공격 축이 3-4-3 쓰리백의 라인 유지력과 얼마나 큰 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슈투트가르트는 초반에는 어느 정도 라인을 조절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이며 위쪽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패턴이 뚜렷하다. 이때 르웰링이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치고 나가는 속도는 사실상 육상 선수급에 가까운 수준이라 풀백 혹은 윙백이 등을 치고 쫓아가는 상황이 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 르웰링이 이런 상황에서 낮은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빠르게 밀어넣으면 운다브는 니어와 파포스트 사이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수비수들은 골문 쪽으로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바로 이 타이밍에 나르테이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절묘하게 파고들면 우니온 베를린 수비가 라인을 다시 정렬하기도 전에 골문 앞에서 여유있는 슈팅 각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3백과 윙백 조합으로 버티는데 강점이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후방 빌드업을 깔끔하게 풀어내는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라 전개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공을 빼앗긴 뒤에는 캐디라가 수비 라인 앞을 넓게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조금만 위치가 늦어져도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세컨드 슈팅을 허용하는 구조가 생긴다. 일리치와 버크가 한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롱볼과 사이드 크로스 의존도가 높아 상대가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할 때는 뚜렷한 해답을 내기 어렵다.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을 유도해 우니온 베를린의 빌드업을 위쪽에서 차단하기만 해도 중원과 측면에서 세컨볼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렇게 회수한 공을 르웰링의 스피드와 나르테이의 침투에 맞춰 풀어낸다면 단순히 한두 번의 찬스가 아니라 후반 전체를 통틀어 꾸준히 골문을 두드리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우니온 베를린의 3백은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과 제공권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 사이드 쪽으로 끌려 나갔다가 폭기하는 속도에서는 상위권 팀들의 간결한 전개를 따라가기 힘든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슈투트가르트의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가 더 날카로워진다면 우니온 베를린은 수비 수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박스 앞 공간을 내주는 모순된 상황에 자주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승부가 완전히 뒤집히기보다는 슈투트가르트가 후반 템포를 장악하며 이선 침투와 낮은 크로스를 반복해 나갈수록 스코어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을 예상하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이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후반 템포를 높이는 순간 르웰링과 나르테이를 앞세운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상대 3백을 계속 거슬리게 만들 수 있는 팀이다.
우니온 베를린은 몸싸움과 세트피스에서는 버틸 여력이 있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가 동시에 들어올 때 후방 빌드업과 라인 유지에서 불안한 단면이 드러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후반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더 날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이고, 그 무게추는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1월 19일 월요일. AT 마드리드 vs 알라베스. 이 경기는 애초에 누가 더 오래 공을 소유하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 볼이 위치한 구역에서 누가 더 많은 숫자를 동원해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가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AT 마드리드는 볼 근처에 34명을 몰아넣어 삼각형과 마름모를 만들어두고 짧은 패스와 원터치 패스로 압박을 풀어나가는 구조를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중간 지점까지 내려와 볼을 받고 다시 측면이나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볼이 도착하는 순간마다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전방부터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상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여유를 가지지 못하도록 압박을 계속 넣어 알라베스가 볼을 잡고 전개할 시간을 최대한 지워버리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라인 사이로 파고들며 볼을 소유한 구역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메워주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항상 한 발 더 먼저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결국 AT 마드리드는 볼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만큼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슈팅 찬스를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라베스는 라인을 깊게 내리고 버티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볼이 발에 머무는 시간이 적다 보니 공격 전개를 위한 숨고르기 자체가 어렵고 전후반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수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AT 마드리드가 볼을 오래 소유하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알라베스 선수들은 계속해서 압박과 커버 동작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쉽게 지치는 양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AT 마드리드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더라도 더 가벼운 발로 움직일 수 있고, 알라베스는 라인이 무거워지며 한 발씩 늦어지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박스 앞 간격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과 지역 수적 우위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AT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알라베스가 간헐적인 역습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동안 점유율과 슈팅 볼륨에서 열세라면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은 점점 더 누적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공을 더 오래, 더 많은 숫자가, 더 좋은 위치에서 소유하는 팀이 스코어보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 조건을 충족할 팀은 AT 마드리드 쪽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AT 마드리드는 볼이 있는 구역을 둘러싸는 수적 우위를 통해 점유율을 장악하고, 그 구조 안에서 알바레즈 시메오네 바리오스가 삼각형을 만들어가며 슈팅 찬스를 꾸준히 쌓아 올릴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알라베스는 수비 시간이 길어지는 경기에서 후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는 스타일이라 상대의 점유율 기반 압박을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 매치는 현대 축구에서 점유율과 지역 수적 우위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한 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승리 기대값은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페에노르트 vs 스파르타 로테르담. 페에노르트는 리그 2위와 44득점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시즌 전체를 통틀어 공격 완성도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팀이다. 우에다가 박스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으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곤살로 보르지스가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1대1을 풀어주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넓게 벌려놓는 패턴이 이미 자리 잡혀있다. 여기에 황인범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페에노르트의 공격은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특히 황인범이 수비 진영에서 공을 따낸 뒤 역습 타이밍에 맞춰 빠른 템포로 패스를 전개해준다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수비 블록 사이가 갈라지며 박스 안으로 곧장 침투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진 패스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아 공격 흐름이 끊기고, 그 사이 상대 수비가 정렬할 시간을 충분히 얻는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격이 막힌 뒤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기 쉬운데, 실제로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오히려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노출하며 수비 블록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페에노르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하기 좋은 카드가 황인범이다. 황인범이 볼을 탈취하거나 동료의 인터셉트를 받은 직후 빠른 템포의 전진 패스를 선택하면 스파르타 수비가 제자리를 잡기 전에 우에다와 보르지스의 침투가 연결되며 일거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공격 시 리우리첸을 향한 롱볼과 측면 크로스에 비중을 두지만 전개가 한번 삐끗하면 풀백과 윙어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잃고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흐름이 반복된다. 페에노르트는 홈에서 라인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 이런 상대의 빌드업 불안과 패스 타이밍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전개 단계에서부터 황인범이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통제한다면 페에노르트는 필요할 때는 속도를 낮춰 경기 흐름을 관리하고 찬스가 보일 때는 역습 속도를 끌어올려 스파르타의 허술한 간격을 찢는 운영이 가능하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세트피스나 리우리첸의 높이를 활용한 장면으로 버텨야 하지만 오픈플레이에서의 흐름은 점점 페에노르트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스파르타 수비 라인의 체력이 떨어지면 폭기 속도가 더 느려지고 그때마다 황인범의 전진 패스와 곤살로 보르지스의 측면 돌파가 겹치면서 추가 실점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의 전방 화력과 역습 템포, 그리고 황인범의 패스 선택이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전진 패스 타이밍 문제와 전환, 수비 불안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고 늘어지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페에노르트는 리그 2위와 44득점이 증명하듯이 전방 화력과 역습 템포, 중원 조율까지 균형 잡힌 상위권 팀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중원 전진 패스 타이밍과 전환 수비에서 흔들리는 구간이 길고 이 약점이 황인범의 전진 패스와 우에다 곤살로 보르지스의 움직임을 만나면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가 홈에서 경기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관리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고 경기 양상에 따라서는 다득점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페에노르트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축 FC 낭트 vs 파리FC 표면적으로는 순위표에서 파리FC가 위에 있고 직전 컵 대회에서 PSG를 꺾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쪽이 파리FC지만 실제 매치업에서는 체력과 간격관리 그리고 동기부여의 결이 다르게 작용하는 경기다. 낭트는 현재 강등권 바로 위인 16위에 머물러 있어 이 경기를 놓치면 순위 싸움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고 들어오며 이 위기감이 홈에서의 전방 압박과 2중, 3중 세컨볼 경합으로 그대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반면 파리FC는 PSG를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 내용을 만들었지만 고강도 압박과 왕복 주행을 동반한 경기 직후 며칠 쉬지도 못하고 이번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전방에서부터의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속도가 전 경기만큼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낭트 입장에서는 삼성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기존의 구조적 약점을 코클랭의 위치 선정과 수비 블록의 라인 조절로 어느 정도 통제해 두면서 엘 아라비의 포스트 플레이와 에블린의 측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뒤로 몰아넣는 패턴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파리FC의 빌드업이 체력 저하로 인해 느려지고 윙백의 오버래핑 빈도가 줄어든다면 중원에서의 1차 압박만 잘 버텨도 낭트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한 뒤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패턴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또한 파리FC가 최근 PSG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방 압박을 전력으로 가동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그 구간을 낭트가 역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림이 된다. 낭트의 입장에서는 홈에서 무조건 승점을 노려야 하는 경기이기에 초반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엘 아라비의 박스 점유와 에블린의 측면 침투 빈도를 늘리며 점점 더 직선적인 공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파리FC는 여전히 이고네의 드리블과 카마라의 전진 에너지를 앞세워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서 90분 동안 라인 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버티기에는 부담이 큰 흐름이다. 결국 체력적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와 간격 관리가 중요한 경기에서 낭트는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함을 바탕으로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파리FC는 점점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한번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 양상이 크게 기울 수 있는데 동기부여와 홈의 텐션 그리고 상대의 체력 저하를 모두 감안하면 그 선제골을 가져갈 확률은 낭트 쪽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낭트는 시즌 내내 구조적인 간격 문제로 흔들렸지만 지금은 강등권 탈출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홈에서 승점을 쌓아야만 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반면 파리FC는 PSG를 잡아낸 기세는 좋지만 그 대가로 체력적인 피로와 회복 부족이라는 부담을 안고 이번 경기에 나서야 하기에 이전 경기와 같은 압박 강도와 조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술적 완성도 자체는 파리FC가 일정 부분 앞서더라도 체력과 동기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나는 간격 관리에서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낭트가 집요한 압박과 현실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낭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스타드 렌 FC vs 르하브르 AC 이 매치는 초반 압박 강도보다 압박 이후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선점이 승부를 가를 포인트에 더 가깝다. 르하브르는 전방에서 강하게 달려나가며 라인을 끌어올리지만 압박이 실패했을 때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이 구간에서 수마레가 혼자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스타드 렌 입장에서는 이 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인데 엠볼로와 메를랑이 바로 그 간격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는 타입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압박을 한번 피한 뒤 엠볼로가 1선과 2선 사이 지점에서 공을 받아 버티면 메를랑은 그 주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짧은 패스와 원투 패스를 통해 박스 앞에서 슈팅 각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변칙적으로 왼쪽 윙백에 배치되고 있는 무사 알타마리가 폭을 넓게 쓰면서 깊숙이 침투하면 르하브르의 오른쪽 수비는 사이드와 안쪽 해프 공간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에 놓인다. 전방 압박에서 한번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 측면에서는 무사 알타마리가
안쪽에서는 메를랑이, 중앙에서는 엠볼로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수마레 혼자 라인을 정리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게 벌어지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볼 상황에서 스타드렌의 미드필더들이 팍스 앞을 먼저 점령하고 있다면 튀어나온 세컨드볼을 다시 한번 슈팅으로 이어가는 장면이 반복되며 상대 수비의 체력과 멘탈을 동시에 갉아먹게 된다. 르하브르는 초반에는 전방 압박으로 나름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기 속도가 떨어지고 라인이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12선 사이 간격이 더 쉽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스타드렌은 후반으로 갈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에 공격 자원을 쌓아 올리며 무사 알타마리의 변칙적인 왼쪽 윙백 운영을 통해 한쪽 사이드를 완전히 접수하려는 전술적 의도가 뚜렷하다. 엠볼로와 메를랑이 이 벌어진 틈을 빠르게 점령해 세컨드볼을 선점하는 순간 박스 앞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연속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또한 르하브르가 라인이 뒤로 주저앉는 흐름에 빠지면 공격 전환 시에도 숫자를 충분히 올리지 못해 피나몬티와 같은 최전방 자원에게 고립된 롱볼만 전달하는 양상이 나올 위험이 있다. 때문에 전술 구조와 라인 리커버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선점 능력을 종합하면 세컨드볼 경합과 박스 앞 점유에서 스타드렌이 기대감 면에서 분명히 앞서는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 이후 무너진 간격을 먼저 읽고 파고들 수 있는 쪽이 스코어보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고 변칙 왼쪽 카드까지 가진 스타드렌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지는 매치업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1스타드렌은 변칙적인 왼쪽 윙백 운영과 하프 스페이스 선점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의 공격 자원을 집중시키며 압박을 누적시키는 팀이다. 반면 르하브르는 전방 압박 뒤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12선 사이 간격이 터지는 구간에서 세컨드볼과 박스 앞 공간을 동시에 내주는 약점을 반복해왔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술 구조와 심리 흐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세컨드볼과 하프 스페이스 장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스타드렌 승리 쪽으로 무게를 두는 선택이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타드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아우크스부르크 vs SC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경기당 평균 20점에 가까운 수비 불안과 강등권 바로 위에 머무르는 팀 그리고 콤팩트한 연계와 세트피스 퀄리티를 앞세워 상위권을 노리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구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3을 유지하지만 중앙과 측면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상대가 라인 사이를 찌르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수비 블록이 정리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카데가 측면에서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고 클로드 모리스가 전방으로 뛰어 올라가 전개에 관여하면 공격의 활기는 살아나지만 그만큼 뒤쪽에서 야키치와 백라인이 감당해야 할 수비 구역이 넓어지는 양날의 검 구조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휠러가 전방에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서 이선과의 연계 지점을 열어주고 그리포가 좌측에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며 패스크로스 슈팅 옵션을 동시에 만든다는 점에서 공격 패턴이 훨씬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나가도 프라이부르크는 휠러를 거쳐 그리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한 번의 압박을 탈출하며 중원과 측면 사이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 여기에 에게슈타인이 더블 볼란치에서 중원 압박과 패스 차단을 병행하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이선이 등을 치고 볼을 받으려 할 때 거칠게 달라붙어 턴오버를 유도하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이미 중앙과 측면 수비 조직이 계속해서 뻥뻥 뚫리고 있는 상황이라 휠러와 크리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라이부르크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를 끝까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특히 프라이부르크가 팍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마지막 순간 그리포의 컷백이나 인사이드 크로스로 마무리 각을 만드는 장면이 반복되면 수비 숫자가 많더라도 마킹이 꼬이며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에서도 프라이부르크 쪽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코너킥 프리킥 한 번만 제대로 걸려도 그리포의 킥 퀄리티와 훈련된 세트피스 루트로 골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과 세컨볼 정리가 매끄럽지 않아 한번 끊어낸 볼을 다시 상대에게 내주는 장면이 잦고 두 번째 볼 상황에서 다시 실점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초반 기세로만 버티기에는 수비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중앙 측면 수비 조직이 계속 뚫리고 있는 팀과 연계와 세트피스로 상대 박스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이 매치업의 상성은 프라이부르크 쪽에 더 크게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라우크스부르크는 공격 전개에 나름의 장점이 있는 스쿼드지만 평균 20점에 가까운 수비 불안과 간격 조절 실패가 리그 15위라는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휠러의 연계와 그리포의 세트피스 그리고 에게슈타인의 중원 장악력까지 겹치면서 오픈플레이와 세트피스 양쪽에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고르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전술적 상승과 최근 흐름 그리고 세트피스 퀄리티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프라이부르크가 점수차를 벌리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에스턴 빌라 vs 에버턴 이 매치는 기본적으로 아스톤 빌라의 조직적인 전진과 에버튼의 허술한 라인 간격이 어떻게 맞부딪히느냐의 싸움이다. 아스톤 빌라는 더블 볼란치 앞에서 맥기니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산초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로 파고들어가 공을 받아 세 번째 패스나 침투 패스를 선택하는 그림을 자주 만들 수 있다. 에버튼은 평소처럼 블록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비와 삼성 간 간격이 벌어지면 그 태평양 같은 공간을 산초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와킨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비 라인 뒷공간을 연속적으로 찌르면서 한 번은 산초의 스루 패스를 받아 마무리를 노리고 또 한 번은 측면으로 빠져 맥긴이나 이선 자원의 후방 침투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이로 에크 부남이 홀로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만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도 빌드업과 수비 전환 모드에서 압도당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만큼 실점률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적인 불안은 단기간에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다. 아스톤 빌라는 이런 약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초반부터 불필요하게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패스 스피드와 위치 선정으로 라인 간격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산초와 와킨스의 침투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역시 중요한 변수다. 아스톤 빌라는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세트피스 루트를 다양하게 준비해오는 팀이고 에버튼은 박스 안마킹 전환과 세컨볼 처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해온 만큼 한 번의 세트피스가 경기의 균형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맥긴의 킥과 와킨스, 센터백들의 제공권, 그리고 박스 밖에서 세컨볼을 노리는 이선의 연계까지 감안하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스톤 빌라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에버튼도 바리와 맥니를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노리겠지만 기본적인 라인 간격 관리와 전환 수비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전방에서의 장점이 후방의 약점을 덮어줄 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에 아스톤 빌라는 선제골이 나오면 맥긴과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낮추면서도 필요할 때는 다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추가골을 노리는 식으로 경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히 화력 대결이라기보다는 라인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에서 누가 더 성숙한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에버튼의 구조적인 불안과 아스톤 빌라의 공격 패턴 완성도를 감안했을 때 경기의 무게 중심은 점점 아스톤 빌라 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을 그리기 쉽다.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 산초, 맥긴을 축으로 한 주축 멤버 구성이 이미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라인 사이를 공략하는 패턴도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는 단계다. 반면에 에버튼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관리, 측면 뒷공간 노출, 세트피스 수비까지 여러 구간에서 구조적인 불안이 겹쳐있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상위권 팀을 상대로 버티는데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매치는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라인 간격을 지배하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트피스를 앞세워 승부처를 장악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 한판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토리노 FC vs AS 로마. 이 경기는 전형적인 두꺼운 수비 블록을 두드리는 팀과 버티고 나서 역습과 세트피스로 찌르는 팀의 맞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토리노는 사파타와 지오반니 시메오네의 피지컬, 블라시치의 전진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AS 로마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0.6실점만을 허용하며 세리에어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뛰어나 단순한 크로스와 세컨볼, 압박으로는 이 짠물 수비 블록을 90분 동안 꾸준히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 중앙을 좁히고 박스 안에서 밀집 수비를 형성하는 스타일 특성상 토리노의 공격진들이 슈팅 각을 확보하기까지 여러 번의 패스와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볼을 잃는 순간마다 역습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다. 오히려 역습 루트에 특화된 AS 로마의 날카로운 전환 패턴 앞에서 토리노 3백이 수비 전환 타이밍을 놓치고 역습을 제대로 막지 못해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퍼거슨과 마니코네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방으로 찔러 넣는 킥 능력을 갖추고 있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엘 샤라위의 침투 동선과 맞물리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이 둘의 정교한 킥 능력은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골문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두 번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토리노는 홈에서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할수록 3백 뒷 공간과 윙백 뒷 공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이 틈을 AS 로마의 역습이 파고드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수비적으로만 물러서기도 애매한 입장이라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기는 보통 짠물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 루트를 가진 쪽이 끝내 웃는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토리노가 90분 동안 AS 로마의 짠물 수비를 꾸준히 흔들 수 있느냐? 는 물음에는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AS 로마가 역습과 세트피스로 토리노 3백을 흔들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매치업이다. 1토리노는 피지컬과 활동량이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밀집 수비를 상대로 창의적인 패턴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늘 불안 요소를 안고 들어간다. 반대로 AS 로마는 이미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이라는 숫자로 증명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효율적으로 승부를 보는 팀 컬러를 갖추고 있다. 전술 밸런스와 라인 간격 관리, 그리고 한 방을 만드는 능력을 종합해보면 이 매치는 AS 로마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토리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셀타 비고 vs 라요 바에카노.
이 경기는 단순히 수치 싸움이 아니라 높은 라인을 고집하는 팀과 발빠른 측면 자원을 가진 팀의 전술적 상성 싸움이다. 라이온은 경기 도중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위쪽에서부터 말려버리는 전략을 시그니처로 가져가지만 그 대가로 최종 수비 라인을 너무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센터백과 골키퍼 뒤쪽, 그리고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넓은 수비 뒷공간이 열리게 되고 발빠른 공격수를 보유한 팀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상황이 딱 연출되기 좋은 상태라 셀타비고의 엘 압델라우이가 라요의 넓은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셀타비고는 일라익스 모리바가 중원에서 한번 압박을 버텨낸 뒤 방향을 전환해주면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거나 곧바로 엘 압델라우이 쪽으로 스루 패스를 보내는 선택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공을 등지고 받아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는 순간 엘 압델라우이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며 라인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드는 움직임을 시도할 수 있다. 라요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그 사이 공간에서 모리바가 고개를 들고 전방 옵션을 고르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셀타비고는 전환 때마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와 엘 압델라우이 그리고 후반에는 이아고 아스파스까지 가세한 속도 싸움으로 라요의 등 뒤를 계속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교체 자원 역시도 빠른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 플레이가 돋보이는 이아고 아스파스가 벤치에서 출격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라요는 특유의 공격적인 전술 덕분에 어느 순간 경기 흐름을 쥘 수도 있지만 높은 라인이 버티지 못하고 한 번만 깨지는 순간부터는 셀타비고 쪽에 더 많은 카운터 어택 상황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셀타비고가 홈에서 지나치게 내려앉기보다는 중간 블록을 유지하며 라요의 전방 압박을 유도하고 그 뒤에 생기는 수비 뒷공간을 반복해서 찌르는 그림을 준비해왔다고 본다면 이 상승은 생각보다 명확해진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압박을 유지하느냐보다 누가 상대의 뒷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답은 속도와 침투 카드가 더 좋은 셀타비고 쪽에 가깝다. 1셀타비고는 중간 블록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라요의 높은 수비 라인이 남기는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반면 라요는 강한 전방 압박이 장점이지만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는 만큼 카운터 어택을 허용할 위험을 항상 안고 뛰어야 하는 구조라 오늘 같은 상승에서는 리스크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전술적 상승과 교체 카드,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날 간격 관리의 차이를 모두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셀타비고가 홈에서 속도와 침투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셀타비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세네갈 vs 모로코. 이 맞대결은 단순히 강팀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조직적인 측면 아이솔레이션과 개별 능력에 기댄 역습이 부딪히는 경기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세네갈은 잭슨과 마네를 앞세운 직선적인 전진과 빠른 역습에서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토너먼트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 파페게에가 중원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데는 능하지만 그가 전진 압박에 나선 뒷공간을 메워줄 이선과 수비 라인의 연계가 항상 매끄럽지만은 않다. 특히 디우프와 디아타가 측면에서 동시에 전진하는 순간 세네갈의 수비 구조는 중앙보다 측면 뒷공간이 먼저 열리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모로코는 엘카비, 브라임 디아즈, 엘칸누스를 오른쪽에 집중시키며 세네갈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반대편 에잘 줄리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전술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라임 디아즈의 볼 운반과 엘칸누스의 방향 전환 패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맞물리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패턴 전환이 매우 매끄럽게 이뤄진다. 세네갈의 디우프와 디아타는 에잘 줄리와의 1대1 매치업을 전후반 90분 동안 계속 감당해야 하는데 무더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환경과 토너먼트 누적 피로를 감안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태클 타이밍과 대인 방어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로코의 측면, 아이솔레이션 한 방이 세네갈에게 치명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 전방에서는 엘카비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브라임 디아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밀한 패스로 찬스를 설계한다. 여기에 에잘 줄리가 풀백을 상대로 1대1을 승리로 가져가는 순간 박스 안에는 엘카비와 이선에서 침투한 엘칸누스가 동시에 파고들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세네갈이 잭슨과 마네의 역습으로 응수하겠지만 모로코의 미드필더 라인은 파울과 압박 타이밍을 적절히 섞어 세네갈의 전개 흐름을 끊는 데 상당한 노하우를 쌓아온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는 크게 벌어지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찬스의 질과 빈도에서는 모로코가 조금씩 우위를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최국이라는 이점과 함께 토너먼트 내내 유지해온 경기 집중력, 그리고 홈팬들의 지지는 후반 막판의 경기 흐름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양 팀의 이름값보다 한쪽은 측면 아이솔레이션으로 공간을 설계하고 다른 한쪽은 개별 돌파에 기댄 역습을 노리는 구조의 싸움이다. 아이솔레이션 패턴이 반복될수록 세네갈 측면 수비의 체력과 멘탈이 동시에 소모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트로피에 손을 얹을 확률은 전술적으로 준비된 모로코 쪽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 2번 결승전은 이름값보다 전술 설계와 측면 매치업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르는 경기로 보는 편이 맞다. 세네갈은 잭슨과 마네의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토너먼트 막판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과 측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모로코는 엘카비와 브라임 디아즈, 엘칸누스, 에잘 줄리로 이어지는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통해 상대 블록을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개최국이라는 이점까지 더해져 마지막 순간까지 템포를 유지할 여력이 충분하다. 결국 측면 1대1에서 판정승을 가져가고 전술적으로 준비된 아이솔레이션 한 방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쪽이 우승을 가져갈 것이고 그 축은 모로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세네갈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AC 밀란 vs US 레체. 이번 경기는 AC 밀란의 메잘라 전술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레체의 포백과 더블 볼란치를 얼마나 무너뜨리느냐가 핵심이다. AC 밀란은 필크루크를 박스 안타깃으로 세워놓고 플리식의 안쪽 침투와 로프터스 치크의 메잘라 무브먼트를 동시에 가동하면서 상대 수비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다. 로프터스 치크가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면 레체 수비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느라 포백 전체가 옆으로 쏠리게 되고 이때 박스 안에서는 필크루크가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로프터스 치크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들어가 페널티 박스 라인 근처에서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면 레체 수비는 메잘라 침투와 골잡이 필크루크 두 축을 동시에 통제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상황에 놓인다. 게다가 레체 수비진이 메잘라 침투를 의식해 측면 하프 스페이스 방어에 힘을 쏟는 순간 중앙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플리식과 다른 공격 자원들의 움직임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수비 조직 전체의 시야가 흔들리게 된다. 결국 한번 시선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컷백 패스 한 방에 중앙에서 완전히 열린 슈팅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고 이런 장면은 AC 밀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패턴과 정확히 맞물린다. 레체는 스툴리치의 버티기와 라마다니를 중심으로 한 수비 조직 피에로티의 활동량을 살려 역습을 노렸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패턴 다양성에서는 AC 밀란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공격 패턴의 위협도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을 모두 종합하면 이 경기는 메잘라 전술을 앞세운 AC 밀란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승부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AC 밀란은 필크루크라는 확실한 타깃과 플리식의 중앙 침투, 로프터스 치크의 메잘라 무브먼트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팀으로 올라서고 있다. 반면 레체는 라마다니를 축으로 버티는 힘은 있지만 메잘라와 인버티드 윙, 타깃 스트라이커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함께 지키는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AC 밀란의 전술 응집력과 패턴 완성도가 레체를 앞지르면서 메잘라 전술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C 밀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올랭피크 리옹 vs 스타드 브레스트 29. 이 경기는 리옹의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패턴이 브레스트의 불안한 라인 간격과 빌드업 제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찔러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브레스트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대한 거리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 경기 중 특정 구간에서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생긴다. 이때 후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들어가는 초반 빌드업 패스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게 되고 한번 압박을 잘못 받으면 후방 패스나 대각 롱볼 정도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는다. 리옹 입장에서는 톨리소가 타이밍을 맞춰 전방으로 튀어나가고 술츠와 투톱이 함께 압박 각도를 잡아준다면 브레스트의 첫 패스 라인을 한 번에 틀어막을 수 있는 구도가 그려진다. 이 압박이 성공하는 순간 브레스트 수비형 미드필더는 등을 치고 공을 받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막히고 결국 위험한 지역에서 볼을 잃거나 터치 미스를 유도당해 리옹에게 결정적인 역습 기회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리옹은 이런 턴오버 상황에서 술츠가 1차로 공을 잡아 방향을 전환하고 모레이라가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흔든 뒤 톨리소나 다른 공격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전개를 노릴 수 있다. 특히 브레스트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에서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술츠와 톨리소가 번갈아 서며 세컨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는 리옹의 코너킥이다.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헤더로 공을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은 이미 리그에서 검증된 무기다. 브레스트가 라인 간격 문제로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잃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자연스럽게 리옹의 코너킥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코너킥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곧 리옹의 강점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매 상황마다 득점에 가까운 좋은 장면이 여러 차례 만들어질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브레스트도 아조르크의 제공권과 델카스티오의 킥을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빌드업 초반부터 압박에 묶이는 구간이 길어지면 공격으로 전개할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다. 마그네티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버텨 주더라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흔들리면 두 줄 수비의 장점이 사라지고 두 줄 사이 공간을 리옹 미드필더들에게 계속 내주는 전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리옹이 초반부터 템포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톨리소를 중심으로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며 브레스트 빌드업을 옥죄기 시작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패스 선택은 더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쏠릴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쪽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데 현재의 상성과 패턴을 놓고 보면 이 카드는 리옹이 쥐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빌드업 초반부터 압박에 묶이는 팀과
압박 성공 후 역스 코너킥 패턴까지 풀세트로 갖춘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흐름이 길어질수록 리옹 쪽으로 승부의 저울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일리옹은 술츠 모레이라 톨리소로 이어지는 중앙축을 통해 압박과 전개, 마무리까지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브레스트는 라인 간격 조절 문제로 인해 빌드업 초반부터 압박에 고전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 약점이 리옹의 역습과 코너킥 패턴과 맞물릴 경우 실점 리스크가 크게 커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세밀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앞세운 리옹이 흐름을 잡고 스코어보드를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리옹 승 강축?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레알 소시에다드 vs FC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전방 움직임과 중원 숫자 싸움에서 누가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매치업이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과 쿠보를 축으로 한 짧은 패스 플레이에 강점이 있지만, 투리엔테스가 압박에 시달리는 경기에서는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라인 사이에서의 위협이 줄어드는 모습도 분명히 존재한다. 바르셀로나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페란 토레스가 펄스9처럼 2선까지 내려와 볼을 받으면 소시에다드 센터백들은 따라 나갈지 버틸지 애매한 상황에 놓이고, 그 틈에 다니 올모와 라민 야말이 빈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펄스9 전술의 핵심은 최전방 자원이 단순히 골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가담하며 볼 점유율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2대1 원투패스 루트를 계속 생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중원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사이에 소시에다드의 4-4-2 두 줄 수비 블록 사이를 비틀고 타이밍 좋은 침투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쿠보의 개인 능력과 오야르사발의 연계 능력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해야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면 박스 앞까지 올라가는 횟수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더블 볼란치가 투리엔테스에게 들어가는 첫 패스 경로를 차단해버리면 소시에다드는 측면으로 공을 돌리다가 다시 뒤로 빼는 패턴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전방에서의 위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말의 1대1 돌파, 다니 올모의 하프스페이스 움직임, 페란 토레스의 내려오는 움직임이 서로 엮이면서 소시에다드의 라인 간격을 계속 시험하는 공격 루트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시에다드 수비가 한 번이라도 페란을 따라 나가면서 라인을 깨면 그 순간 라민 야말이나 이선 자원들이 그 뒤 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체력과 집중력 싸움으로 흐름이 바뀐다. 그 시점에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라는 확실한 골잡이를 투입해 박스 안무게 중심을 확 높일 수 있고, 페란 토레스가 만들어 놓은 패턴 위에 레반도프스키의 피니시 감각이 더해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다. 소시에다드는 교체 카드에서까지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골 결정력 카드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하는 압박에 놓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안정적인 점유 구조와 펄스9 전술, 그리고 후반 슈퍼서브 카드까지 투층으로 공격 플랜을 쌓아 올린 쪽이 결국 이 매치업에서 흐름과 스코어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시에다드는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와 쿠보 오야르사발의 개인 능력으로 언제든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과 전환 속도에서 밀리는 순간 경기 흐름을 뒤집기 쉽지 않은 팀이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를 축으로 한 펄스9 전술, 라민 야말과 다니 올모의 하프스페이스 활용, 후반 레반도프스키 카드까지 더해져 전후반 내내 공격 플랜을 촘촘하게 이어갈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감성이나 선호가 아니라 구조와 디테일로 바라볼 때 바르셀로나 승리 시나리오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소시에다드 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